뭐 규모는 다 다르지만 사람 사는 집입니다. 다들 이제 그거를 사고 싶고 장만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니까 오늘 저희가 교수님 모셨으니까 집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희가 박수로 가게 듣겠습니다. 예. 드디어 듣네요, 드디어. 박재호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집에 대한 5가지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쭉 말씀 들어보니까요. 집에 대한 여러 애환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린 그럼 내 집 장만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한다면 또 어디다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어느 곳에 해야 되는지. 그렇게 찝어드려야 되나요?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 편견 요 5가지를 오늘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선입견, 편견은 뭐냐면요.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은 떨어진다. 그래, 맞아. 네. 예. 요즘 우리 인구 저출산이니까. 지방에 막 공짜로 집 남아돌고. 맞아요. 바로 요즘 이제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이제는 살 수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인구가 주는데 집 살 사람이 없는 건데 이거 집값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 그거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시나 도가 어딜까요? 어딜 것 같으세요? 서울. 정답입니다. 더 안 나? 서울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네. 자, 그런데 서울이 그럼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아서 인구 절벽, 인구 감소에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제일 떨어지는 걱정을 안 하는 동네가 어디죠? 서울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 답을 얻었죠? 아니네. 그냥 전반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무작정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무조건 인구 줄어들고 애 안 낳는데 누가 집을 살 사람이 있다고 집값이 계속 오릅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서울과 같은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도시계획학자들이 불렀냐면 슈퍼스타 도시라고 불러요. 막 자꾸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뭐 제품과 서비스가 막 창궐하고 이런 곳들로 사람들이 자꾸 이사를 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가장 타산지석으로 많이 삼는 나라가 밑에 있는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잃어버린 20, 30년에 이미 부동산 경기가 폭락했고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고 그런데도 일본 도쿄는 집값이 계속 올라요. 대신 지방에는 가뜩이나 조금이라도 태어나서 그 지방에서 장성한 친구들마저도 올라오니 지방의 집값들 중에는 사실 그 자리를 그대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더 떨어진 데도 많은 거죠. 모든 지방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이 대세 다 폭락한다. 이거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생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 네. 이번 계속 생에 오른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나이 때는 끝났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인 집 장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 집도 약간 수월하게 그것도 서울에 장만할 수 있는 약간의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네. 자, 우리 서울 집이 너무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거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서울의 집이 비싼 건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거예요. 자, 서울의 빌라 맞아. 엄청 쌉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나왔던 신문의 그 헤드라인들 뭐라고 나왔느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면 서울 빌라 4채 산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술려 선생님께서 아드님, 따님에게 니들 시집장가 갈 때 엄마가 집 하나 해준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싶으시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시간과 돈을 바꾸시면 돼요. 시간과 돈을 바꾸시면 돼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빌라들 우리 그동안 다 지켜봐 왔잖아요. 그 빌라 어느 순간 되면 뭐 되죠? 재건축,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빨간색 빌라촌들이 여기에 갑자기 조합 설립했다 그래가지고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빌라 가격은 아직도 서울 아파트 가격의 4분의 1, 8분의 1 이런 데가 천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사놔요. 사놓고 그 다음에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취업해서 시집장가 갈 때쯤 딱 됐더니 어느 날 재건축 부셔. 네, 그게 벌써 된 거예요.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래더라. 아니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관리 처분 인가까지 받았더라. 이런 것들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얘기해도 되죠. 엄마가 사실 성수동에 널 위해서 뭐 하나 해놨다. 성수동에. 엄마 성수동에 뭘? 이게 조만간 2028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지인데 거기 딱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너 선택을 해라. 네가 중도금하고 이자 납부하면서 그 아파트 완벽하게 네 걸로 가질 만들 거냐? 거면 그러면 내가 그냥 이건 너 걸로 그냥 해서 기다리면서 네가 어떻게든 네 아파트로 만들어. 네가 만약에 그 중도금이랑 중도금 이자를 낼 못해. 그게 안 되면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도 설립되고 뭔가 다 허들이 넘어서 그 사이에 그 시세가 얼마까지 올랐다. 그럼 그거를 팔고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에 그냥 새 아파트를 들어가 살려면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빌라가 곧 아파트로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그런 게 결국 지금 내가 그 동네 옆에 새 아파트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시간하고 바꿔라. 그 근처에 빌라를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 사실 3, 4억도 아니라 1억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1억에 누구 전세 주거나 월세 주거나 하면서 버티다가 시간이 흐르면 자녀분들에게 근데 이자 내는데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몇 년? 그게 막말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네. 말대로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계속 이자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과연 이겨낼 수 있냐 이거죠. 자, 이자를 왜 내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평균 집값이 대출받으면 대출받으면. 4억에서 5억인데 빌라는 그런데 거기를 내가 들어가 살 것도 아니고 누구 전세를 주거나 또는 월세를 주면 그걸 통해서 이자를 납부하면 되잖아요. 내 실질적으로 그걸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그거보다 전세자금 끼고 산 거니까 갭 투자니까. 그렇죠. 더 낮은 금액으로 산 거니까 사실 이자 부담이 가장 낮은 내 집 장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로 뭐 갭 투자를 해라, 투기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저는 그냥 내 집 장만 없이 그냥 저는 지분 상관없이 평생을 살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꼭 내 집이 있고 싶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있고 싶습니다. 아니면 자녀에게 시집장가 갈 때 내가 뭐 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셔라. 이런 얘기지 무작정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 말고 시선을 바꿔봐라. 그렇죠. 시간과 한번 투자를 해봐라. 네. 시간과. 빚이 있으면 집을 못 산다. 못 살. 네. 빚이 있으면 대출?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같이 가계부채가 계속 뭐 매년 뭐 갱신돼 가고 있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우리 모두 빚이 많은데 무슨 돈이 있어서 누가 집을 산다는 겁니까? 더 비싸진다면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 언론은 사회적인 문제를 보도해서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채가 늘어난 거를 중심으로 이슈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계 경제를 생각해 보세요. 월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벌써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제부터 마음대로 쓸수 세금 있는 다 돈, 내고 다 떼고. 이게 내 진짜 딱 통장에 찍힌 돈이에요. 그럼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중에 일부는 내가 소비하고 그죠? 쓸 거 쓰고 그다음 일부는 저축하잖아요. 그러면 저축하고 거기다가 부채 내가 있는 거 이 두 개를 합쳐서 집을 사기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부채가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왜 저축 어떻게 돼가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저축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바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 최근 저축 금액이 엄청 늘었어요.
빚이 는 게 아니라 빚도 늘었지만 저축도 늘었어요. 제가 한국은행 통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가계 순저축률이라는 게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가계의 순저축 금액이 연평균 한 70조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증가해 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100조 원 이상으로 다 늘었어요. 매년.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맞아요. 불안해서?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은행에 넣는 일단 은행에 넣어놓자. 야, 요즘 같을 때 무슨 사업을 벌리니 무슨 신규 투자를 하니 일단 넣어놓자 해서 은행에 돈을 더 많이 쟁여놓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 돈 이게 많은 아니라는 사람들에서 얘기를 이게 또 드릴 올라가는 거예요. 거지. 우리 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들 돈이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요 다음 걸 먼저 보여드리면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돈 많은 자산가들만 은행에 잔뜩 돈 넣어놓은 거 아니냐 해서 소득 분위별로 나눠서 통계를 집계해봤더니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들 중에서도 다 저축을 늘린 건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요즘같이 불안정할 때는 저축을 늘려야 돼 하면서 다 저축이 모든 계층에서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달에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그 월급을 좀 적게 받는 분인데 그분들 중에서는 부채만 더 늘고 어려워지신 분도 있죠. 그런데 그 정도 월급을 적게 받는 분도 누군가는 하다못해 10만 원씩이라도 더 저축을 해야 된다. 불안하니까. 해서 그 저소득층들 중에서도 저축 금액이 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은행 가보셨잖아요. 네. 은행 문턱이 그렇게 낮습니까? 엄청 높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을 더 해줬다? 그 얘기는 은행이 뭔가 믿을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더 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받을 것 같으면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은행에 딱 대출을 더 받으러 갔는데 관상 좋으시네. 2억 더 드릴게.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관상은 좋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그 건강보험료 납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띄워오실래요?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게 소득을 비교하는 소득을 거니까. 보니까, 아니면 담보 가져오세요라든가 아니면 자기 그 계좌 내역들 다 보잖아요. 저축 금액이 이렇게 넣으셨네? 이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계속 최고치를 갱신해 줄 만큼 대출을 더 해준 거지. 빚만 늘어나게끔 어느 은행이 그렇게 해줍니까? 그런 은행이 있으면 저한테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저한테. 그럼 가계대출 늘었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위기 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게는 약간 기울일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계대출이 느는 건 분명 국가 경제에도 약간 뭐라 할까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작정 사람들 막 공포 조장하고 이럴 만한 것은 아닌 게 은행들이 근거 없이 대출해줬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실 집을 자꾸 사고 팔고 그걸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동안 집 없어서 약간 뭐 서름 받았던 거 이런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들었을 때 내가 그냥 가족끼리 못질 마음대로 하고 야 그냥 삼겹살 오늘 굽자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참 이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전 그냥 그걸 권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샀는데 되팔 때 조금 더 오르면 좋은 거 있으면 있잖아요. 그때 되팔 때 떨어질 것 같아서 집 사는 걸 미룹니다라고 한다면 왜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빚이 많은데 누가 제 집을 더 비싸지면 사러 오겠어요. 그거는 아닐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맞아. 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고 빡빡해진다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집이 대세 상승했던 구간들 아마 여기 선배님들 많으니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 80년대 3조 호황 때 집값 대세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70년대 중동 붐이 일었을 때 중동 가서 중동 달러 벌어온 사람들이 야 아빠가 고생해서 돈 많이 벌어왔어 우리 집 사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엄청 좋았을 때 집값도 상승했던 거 맞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집값이 또 엄청 올랐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경제가 엄청 안 좋은 다음이에요. 자, 이게 참 안타깝게도 경제가 안 좋을 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발명해낸 도구가 사실 몇 개 없어요. 뭐 있을까요? 경제 안 좋을 때. 경제를 다시 되살리게 하려면. 금리 낮추는 거. 그 다음에 돈 푸는 거. 자, 그럼 금리 낮추고 돈 풀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물 가치가 오르겠죠. 올라가고. 그럼 그 실물의 대명사가 부동산이잖아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크게 올랐던 시점 중에 하나가 IMF 외환위기 뒤였어요. 그때 외환위기 극복한다고 돈 엄청 뿌렸더니만 부동산 가격 올랐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한 3, 4년 뒤부터 또 집값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19 다들 보셨잖아요. 전대미문에 전염병이 펴졌다고 하는데 세상에 집값이 30% 가까이 올라가요. 제가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전 세계 통계를 하나 가져왔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비율이에요. 저 중간에 화살표 잘못된 건가요? 저 중간에 쭉 올라간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저 쭉 올라간 건 튀르키예인데 예, 코로나 기간 동안 600%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일이야, 살아요? 저기서는? 그러니까 뭐 한 10억짜리 집이 코로나 한 2년 반, 3년 동안 한 70억 된 거죠. 600% 이상 오른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왜? 올랐어.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나라들이 위기 극복한다고 다 돈 뿌리고 풀었어요. 금리 낮추고 그러면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부동산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되는 게 부동산은 경기가 좋아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진짜 불편한 진실인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도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면 진짜 총체적인 위기다. 야, 이게 국가의 위기다. 그럴 때 나는 집을 사면 돼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 사실 그래요. 제가 앞서서 이야. 아까 우리 토크할 때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집을 일찍 샀습니다 영끌해서. 했잖아요. 영끌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시절에 IMF 외환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경제학과 선배님들 중에서 관료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증권사나 이런 데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로 나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생 인턴을 어느 증권사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과 선배들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땡겨서 여보 내 집 장만할 타이밍이 왔어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때 경제 이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험하니까 웅크려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은행에 돈 넣지 뭐 이게 없어질까 봐.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금리는 바닥을 치고 돈은 많이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뭐래도 소비라도 하세요, 투자라도 하세요 이러니까 그리고 마침 또 경기 어려우니까 집값도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초반에는 그때 정말 싸게 집을 산 거예요. 그 선배들이. 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에 그 집값이 2배씩 되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거죠. 저거구나 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불과 몇 년 안 지났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리먼 브더러스.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솔직한 제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왔어! 기회가 왔어! 이게 된 거예요. 또 망해가! 세계가 망해가! 나는 살 수 있어. 아니 절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할 수 있어. 지금이야. 그래서 야 이게 다 기회가 또 오는구나. 그때 봤더니 서울의 노른자위 지역에도 아까도 미분양에 잡았다고 했잖아요. 네. 미분양이 막 뜨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미분양은 말이 안 되는 곳이고 그런데 그 건설사도 겁이 나는 거죠. 이 위기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막 혜택을 막 어마어마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무이자로 뭐. 그런 거죠. 어머. 제가 마지막에 고민했던 저쪽 아파트는 그 아파트를 당신이 분양받아 가면 외제차도 주겠다는 말도 거예요. 안 돼, 진짜요? 진짜 있었어요. 아니 요즘에 그게 나온대. 있었어. 그래서 외제차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집을 사주면 외제차를 주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얼마나 그때 경기가 안 좋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하는 회사들은 또 이걸 빨리 처분을 해야 되니 그때 딱 보고 아 선배들이 말을 했던 타이밍이 이거였구나 이때구나. 해서 그때 영끌을 저도 진짜 무리해서 한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성공한 케이스야. 예, 그때 안 그때 했으면. 선택이. 맞았던 거죠. 네. 그럼
좀 한번 저기 위기가 오면 전화 좀 한번 돌려주시죠. 지금이에요. Right now. 단톡방 만드시고. 길게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네. 점 하나 찍어주세요. 예. 내 집 마련만 고집하면 경기는 침체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분명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부동산만 가격이 오르는 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되죠.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많은 자금이 생산적인데 흘러가고 창업에 흘러가고 해야지 엉덩이에 깔고 있는 게 국가에 뭔 맞아. 도움이 여기 되겠어요. 들어가고 여기 창업자들 키우고 이런 분들 그래야죠. 키워야죠. 이런 분들. 많이 컸어요. 네, 많이 컸죠. 다 네. 키우자. 다 예, 키우자. 예, 예. 이미 컸어요. 돈이 예. 돌아야지 돈이 돌아야지.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후배님들, 저도 아까 그 부동산 규제가 저는 영끌을 해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산 거지. 요즘은 그런 제도마저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MZ 세대들을 한번 대변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아니 이놈들은 말이야 이거 조금 오르면 되팔려고 하고 또 어디 옮겨가려고 하고 이런 이 얄팍한 생각만 하고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의미 있는 수준의 투자 수익을 거두는 방법은 간단해요. 투자 수익은 뭐와 뭐를 곱해서 나오냐면 투자금 곱하기 투자 수익률이겠죠. 투자 수익이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투자금을 많이 넣어서 그래서 투자 수익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투자금은 별로 안 넣었는데 투자 수익률이 좋아서 투자 수익이 많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 같진 않아요. 막 10% 가까운 고도 성장하는 나라 아니고 예전처럼 막 뭘 해도 요즘은 다 장사 잘 돼. 무조건 사업하면 다 잘 돼.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다? 국가 경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진다는 건 어디에 투자해도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의 투자 수익률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거두는 방법 중에 하나인 투자 수익률을 의미 있게 올리는 건 쉽지 않아졌는데 그럼 나머지 방법은 투자금 자체가 커야 나한테 들어오는 소출이 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또 심해지는 거예요. 투자금 자체가 원래 큰 사람들만 자꾸 투자 수익이 커지니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MZ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분들은 결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제 내 집장만 하려고 모은 게 그게 종잣돈의 다인데 그걸로 내 집을 사버리면 투자금으로 사용할 거의 대부분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집을 투자와 상관없는 걸로 치부하면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나도요 월급 가지고는 이제 답이 안 나오고 투자 수익을 자꾸 거둬야 됩니다. 근데 집도 갖고 싶고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집 내가 살려는 그 집이 투자로서의 가치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선배님들 세대와 달리 요즘 친구들은 자꾸 이 집 오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그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때는 임마 그냥 그 집 살기 좋은지를 물어봤지 우리가 그런 거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이제는 좀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집을 가지고 자꾸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선배들이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야, 정말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너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맞아. 아니 여러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시면 박술래 마담님. 교수님, 네. 저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단 작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이제 박술려만 빼고 팔아야겠다. 그래서 인사동에다가 지금 통째로 건물을 임대를 얻었거든요. 네. 월세로.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집을 저는 항상 비단 곁에 있어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뜨는 동네인지. 제가 인사동에 샤브리 이제 제2의 샤브를 올리니 어느 쪽에다가 집을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2호선에 주목하셔야 돼요. 2호선? 2호선. 자, 우리나라 2호선 있지 않습니까? 2호선? 이 2호선은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을 해서 잘 나갈 때 그 꼴로 서울을 삥 두은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 2호선 초반에 자리 잡혔을 때 그때 서울 중심지에 있었던 그 예를 들어서 업종이라든가 그 비즈니스가 거기 있어서는 이제 국민소득 5만 불에 가까운 이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데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디다? 성수.
저 어렸을 때. 공장지대. 네, 맞아요. 거기 다 공장이었어요. 다 공장이었어요. 시멘트 공장에 뭐 그리고 맨날 가끔 수제화 사러 갔었잖아요. 맞아요. 예. 수제화 사러. 그래서 성수동은요, 우리 서울 지도를 보면 서울의 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 정한영 선생님 아시지만 성수동은 사대문에서 서울 외곽이었단 말이에요. 변두리였단 말이에요. 후젓된 데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 확산돼서 그게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서울 한복판에 철근, 목공소, 그다음에 수제 공장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럼 성수는 언젠진 그거는 저도 모르죠. 천지개벽이 일어날 곳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싼데 이미 너무 비싼데 예, 이미 너무 비싼데. 아니, 제가 지금 성수를 가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될 건 어디다? 어디? 제2의 성수가 될 만한 데는 어디? 2호선 라인 중에 2호선 있겠죠. 라인에.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재건축, 재개발은 모두가 당장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뭐 길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여러 중간에 티핑 포인트가 되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조합도 설립 안 됐는 데를 재건축, 재개발을 보고 들어간다? 언제 오래 될지 걸리죠. 몰라요. 조합 설립됐다? 일단 급한 고비 하나 넘겼네?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승인 어디까지 났습니까? 이걸 보셔야죠. 근데 나는 여기에서 반드시 10년 안에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요. 아니면 사실 저는 20년이든 뭐든 좀 기다리고 보고 그러려고 하면 그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어디를 들어갈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예. 아니, 다른 현기현 분, 씨, 예. 현기현 씨. 질문.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전 빚을 내서라도 예. 제 집을, 제 자가를, 제 문패에 있는 그 집을 꼭 갖고 싶고요. 네. 요즘엔 그런 걸 또 하우스포라고 하더라고요. 아, 집에다 다 네네. 몰빵해서. 네, 저는 정말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죽더라도 제 집에서 죽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빚을 내서라도 꼭 제 집을 구매할 거고 지금 그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하우스포. 맞아요. 아니, 이게 투자해서 야, 너 그 돈이면 투자해서 네. 더 불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생을 맞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네. 사실 하우스 푸어에 또는 영끌에 나름대로 아주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면 약간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라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실제 월급 통장에서 딱 찍힌 월급 있지 않습니까? 그 월급의 30% 정도가 주거 비용으로 그게 중도금이자든 뭐든 간에 그걸로 그 30% 이상이 나가면 이건 좀 무리하셨는데요. 그게 30%예요, 기준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30%가 넘어간 사람에게는 더 이상 대출 안 됩니다. 아니면 이제는 좀 약간 위험하세요. 이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다 통일된 건 아니지만 기준을 하나만 그래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내 월급 찍힌 거에 30%가 뭔가 집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게 기준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 그리고 저도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 집 안 사고 그냥 저희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전 절대 말리지 않아요. 비트코인에서 아니 돈 벌어가지고. 집 다 팔아가지고 왜 차 해가지고 다니는 맞아요. 분들 있잖아요. 예. 너무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많고 저는 모두가 집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분들처럼 저는 제 집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러면 사면 되는 거죠. 빚을 얻더라도. 근데 이 호수를 제가 찾아봤는데 정립 씨, 네. 그만 보세요. 예. 왜냐하면 대출 받을 거잖아요. 또 집으로 대출 받아서 싸우실 거잖아요. 예, 제가 너무 불안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졌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